그 스케일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겨우 저 궤도에 깡통이나 다름없는 위성을 띄울 수 있게 된 인류가 이제는 태양계의 끝을 향해 손을 뻗으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는 1960년대 중반, 우주 개발 경쟁은 절정에 달했고 나사의 예산은 아폴로 계획으로 인해 한계까지 부풀어 오른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편으로 제트 추진연구소의 조용한 집무실에서는 전례 없는 대담함을 품은 한 가지 계획이 은밀하게 구상되고 있었죠. 그것은 현대 행성과학을 영원히 다시 써내려가게 될 구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긴 여정의 시작. 1965년 젊은 엔지니어 게리 플랜드로는 궤도 최적화 연구에 몰두하던 중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당시 성능이 제한된 컴퓨터로 수행된 계산은 1970년대 후반에 극히 드문 천문 현상, 즉 거대 행성들의 정렬이 일어날 것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이 176년에 단 한 번만 찾아오는 특이한 배열로 늘어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절호의 기회는 중력 어시스트, 이른바 스윙 바이를 실현할 길을 열어주었는데요. 그 원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의 행성의 중력을 이용해 가속하고 비행 방향을 다음 행성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해왕성까지의 도달 시간을 30년에서 놀랍게도 12년으로 단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이 기동은 막대한 연료를 절약할 수 있게 해주었고 탐사선의 질량을 크게 줄이는 동시에 귀중한 과학 관측 장비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는 데에도 이어졌습니다. 이 계획에는 그랜드 투어, 즉 대항해라는 야심찬 이름이 붙여졌죠. 당초 나사는 4기의 대형 탐사선으로 구성된 거대한 함대를 보내는 구상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달 착륙이라는 영광 뒤에 찾아온 혹독한 예산 삭감의 현실이 상층부로 하여금 그 야심을 억누를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계획은 가차없이 2기로 축소되었고 발사를 불과 반년 정도 앞둔 시점에 이르러서야 울림이 좋은 보이저라는 이름으로 다시 불리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재정적 제약은 엔지니어들에게 또 다른 난관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들에게 요구된 것은 목성의 치명적인 방사선대를 견뎌내고 절대 영도에 가까운 진공 공간에서 수십 년 동안 계속 작동하는 자율형 로봇 관측소를 만들어내는 말 그대로 기술적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출력이 당시 가정용 냉장고에 들어가는 백열전구와 거의 같은 수준인 고작 약 23W에 불과한 무선 송신기를 사용해 수십억 킬로미터 너머에서 지구로 데이터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시간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가고 있었죠. 그 천문학적인 기회는 1977년 8월을 향해 가차없이 점점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시기를 놓친다면 다음 기회는 2153년까지 기다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전자의 두뇌, 핵의 심장. 화성 궤도 바깥에 위치한 거대 행성으로 탐사선을 보낸다는 것은 사실상 그 주요 에너지원인 태양을 잃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성 부근에서는 태양빛이 지구의 25분의 1, 토성에서는 100분의 1, 그리고 명왕성에서는 무려 1000분의 1 수준까지 약해지죠. 영원한 어둠이 지배하는 그 공간에서 장비를 작동시키려면 태양 전지판을 축구장만한 크기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들은 다른 길, 즉 방사성 동위원소 열전 발전기 RTG를 선택했습니다. 각 보이저에는 3기의 RTG가 탑재되었으며 방사성 연료에서 방출되는 강력한 방사선이 섬세한 전자장비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긴 붐의 끝에 장착되었습니다. 견고한 베릴륨 캡슐 내부에는 압축 성형된 플루토늄 238 이산화물 구형 펠릿이 들어있습니다. 이 동위원소는 폭발성은 없지만 자연적인 알파 붕괴로 열을 발생시키며 체리색으로 빛날 정도의 고온에 이릅니다. 특수한 실리콘 게르마늄 열전대가 이 막대한 열 에너지를 재백 효과를 통해 전기로 변환하죠. 발사 초기 3기의 RTG 총 출력은 직류 약 470W였으며 이는 부하가 걸린 일반적인 게이밍 PC 한 대에 해당하는 수준의 전력입니다. 플루토늄의 반감기는 87.7년이지만 실제 총 출력은 그보다 더 빠르게 감소하는데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열전대 자체가 열화되기 때문에 나사의 기술자들은 해마다 히터와 보조장치를 신중하게 하나씩 차례로 끄면서 몇 와트의 전력이라도 아끼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보이저의 두뇌가 된 것은
1970년 당시로서는 경이적이었지만 현대 기준으로 보면 극히 제한적인 계산 시스템이었는데요.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기가바이트급 메모리는 잠시 잊어주세요. 탐사선에 탑재된 모든 컴퓨터의 총 메모리 용량은 고작 약 68KB 불과했습니다. 최대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스템 구성은 3개의 이중화된 서브 시스템으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는 명령 전달을 담당하고, 두 번째 데이터는 과학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며, 세 번째는 탐사선의 자세 제어를 맡고 있었습니다. 심우주용 탑재 컴퓨터로서는 처음으로 CMOS 메모리가 채택되었습니다. 이는 소비 전력이 매우 낮고 방사선 환경에도 비교적 강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천왕성과 해왕성 궤도에서 실시간으로 방대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에 정보는 일시적으로 버퍼에 저장되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것은 8트랙 방식의 디지털 자기 테이프 레코더로 약 67MB의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작 약 100장 정도의 이미지밖에 저장할 수 없었습니다. 새로운 이미지를 기록하기 위해 탐사선은 먼저 지름 3.7m의 파라볼라 안테나를 통해 저장된 데이터를 지구로 전송한 뒤 오래된 테이프 위에 새로운 정보를 덮어써 기존 데이터를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비행 제어를 위해 탐사선에는 16기의 소형 하이드라진 스러스터와 100kg의 액체 연료 탱크가 탑재되었습니다. 각 마이크로 스러스터의 추력은 고작 0.9N에 불과한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 본격적인 항법 시스템은 수많은 매우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었죠. 정밀하게 제어된 짧은 분사가 행성 간 궤도를 수정하고 자연적인 드리프트를 보정하며 거대한 가스 행성에 접근할 때에는 고도의 기동을 수행합니다. 동시에 그것들은 거대한 탐사선을 천천히 회전시키며 파라볼라 안테나가 항상 정확하게 지구를 향하도록 유지합니다. 이러한 추진기로는 비행 속도 자체를 크게 끌어올리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는데요. 먼 행성에 도달하기 위한 결정적인 가속의 열쇠는 전혀 다른 곳에 있었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공허 속의 반란. 거대 가스 행성을 향해 날아가기 전에 이 섬세한 구조물은 가장 가혹한 시험, 즉 지구에서의 발사를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1977년 8월 20일 케이프 커네버럴 제41 발사시설, 센토르 상단 로켓으로 강화된 타이탄3E 로켓이 굉음을 울리며 수백 톤에 달하는 금속과 맹독성 로켓 연료를 지면에서 떼어 올렸습니다. 여기에는 흥미로운 역사적 역설이 존재합니다. 보이저 2호는 쌍둥이 형제 기체보다 16일이나 먼저 우주의 어둠을 향해 떠나갔던 것입니다. 그 기체에는 더 길고, 말하자면 느린 궤도를 따라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을 모두 순회하는 임무가 부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트 추진 연구소를 가득 채웠던 환희는 곧 식은땀으로 바뀌고 마는데요. 탐사선이 지구의 중력권을 벗어나 페어링을 분리한 직후 텔레메트리가 이상 신호를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미미한 메모리밖에 갖지 못한 기내 컴퓨터가 갑자기 중대한 이상을 감지해버렸습니다. 엔진의 진동과 로켓 단계 분리 시의 격렬한 충격으로 인해 초고감도 자이로스코프가 비정상적인 값을 출력했던 것이죠. 전자 두뇌는 탐사선이 자세를 잃고 진공 속에서 무질서하게 회전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시 엄격한 생존 프로토콜이 가동되었고 말 그대로 알고리즘의 패닉이 시작되었습니다. 컴퓨터는 주 시스템에서 예비 시스템으로 급하게 전환하고 과학 장비를 정지시키며 실제로는 안정적으로 비행 중인 탐사선을 바로잡기 위해 자세 제어 스러스터를 무질서하게 작동시켰습니다. 지상의 기술자들은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에 몰리고 말았죠. 탐사선은 존재하지도 않는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상태에 빠져 지상에서 보내는 명령을 무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태는 순수하게 기계적인 또 하나의 문제로 인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기체에는 텔레비전 카메라와 분광기를 탑재한 가동식 관측 플랫폼이 장착되어 있었는데요. 우주 공간에 도달한 뒤 이 장치는 발사 시 고정 장치에서 해제되어 작동 위치로 전개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텔레메트리는 불길한 수치를 나타냅니다. 플랫폼이 전개되지 않은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한편 또 다른 핵심 장치인 13m 길이의 자기계 붐은 정상적으로 전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 플랫폼이 작동하지 않으면 보이저는 시력을 잃은 것이나 다름없었고 주요 관측 장비를 목표로 향하게 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임무는 시작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실패 직전까지 내몰리고 있었습니다. 소모전과도 같은 마라톤이 시작되었죠.
미세한 데이터 조각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JPL의 기술자들은 상황을 이해하게 됩니다. 기계의 반란은 실제 발사 시에 격렬한 진동을 고려하지 않았던 지나치게 엄격한 소프트웨어 제한 때문에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플랫폼 역시 실제로는 완벽하게 전개된 상태였죠. 다만 스프링 메커니즘이 장치를 지나치게 강한 힘으로 밀어냈고 그 충격으로 작동 완료를 감지하는 작은 마이크로 스위치가 고장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편집증적으로 반응하던 방어 시스템을 진정시키고 기체의 제어를 되찾기까지는 며칠에 걸친 정밀한 프로그래밍 작업과 초당 겨우 몇 비트에 불과한 속도로 전송된 수백 개의 명령이 필요했습니다. 간신히 파국은 피할 수 있었죠. 귀를 잃은 정찰자. 초기 며칠 동안 이어졌던 알고리즘의 패닉이 무사히 진정되자 보이저 2호는 끝없이 차가운 공허를 향해 항로를 잡았습니다. 이제 기술자들도 한숨 돌리고 목성과의 역사적인 조우를 차분히 기다리기만 하면 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1978년 4월 탐사선이 지구로부터 약 3억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에 있었을 때 이 장대한 임무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도 있는 또 하나의 비극이 발생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각 보이저에는 주계와 예비계 2개의 무선 수신기가 탑재되어 있었는데요. 그 가장 중요한 임무는 지구에서 보내오는 제어 명령을 수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보이저 2호의 주 수신기가 단락으로 인해 영원히 침묵해버립니다. 탐사선의 자동 제어는 정상적으로 예비 통신기로 전환되었지만 제트 추진연구소에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려 예비 수신기까지 심각한 손상을 입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비계에서는 위상 고정 루프, 이른바 PLL 회로 내부에 있는 극히 작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콘덴서가 고장나 있었습니다. 이 사태의 심각성을 이해하려면 우주통신의 물리를 알아야 하는데요. 지상의 거대한 안테나는 엄격하게 정해진 주파수로 신호를 송신합니다. 그러나 도플러 효과로 인해 그 주파수는 비행 중인 탐사선에서 보면 계속해서 변하게 되죠. 구급차가 지나갈 때 사이렌의 높이가 갑자기 바뀌는 것처럼 지구와 탐사선의 상대 운동 때문에 전파는 압축되거나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구는 자전하면서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고 보이저 역시 시속 수만 킬로미터로 공허 속을 날아가고 있습니다. PLL 시스템은 이러한 주파수 변화를 자동으로 따라가는 말하자면 유연한 전자적 귀로서 기능하고 있었는데요. 그 회로는 신호 주파수가 10만 헤르츠나 벗어나도 지구에서 오는 전파를 계속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콘덴서의 소손으로 인해 예비 수신기는 그 생명선과도 같은 능력을 영구적으로 잃어버리고 말았죠. 수신 가능한 주파수 창은 10만 헤르츠에서 고작 96헤르츠로 치명적으로 좁아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1000km 떨어진 곳에서 바늘구멍에 실을 꿰려는 것과 같으며 게다가 바늘과 실 모두가 끊임없이 복잡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과도 같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것은 가차없는 온도 변화였습니다. 수신기의 핵심은 수정 진동자입니다. 자동 주파수 추적 기능을 잃어버린 결과 수신기가 지구의 신호를 포착할 수 있는 유일한 주파수는 칩 자체의 온도에 비정상적으로 민감하게 좌우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탐사선 내부 온도가 단 0.25도만 변해도 수신기의 동작 주파수는 크게 벗어나고 지구에서 보내는 좁은 대역의 신호는 우주의 잡음 속으로 흘러가 버려 전혀 수신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기체 내부의 온도는 끊임없이 변동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렌즈에 작은 히터를 켜거나 과학 장비 하나를 작동시키는 것만으로도 발생한 열이 알루미늄 셰시를 따라 서서히 전달되어 결국 무선 장비를 확실하게 따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임무는 그야말로 붕괴 직전까지 몰리고 있었습니다. 탐사선은 이쪽을 향해서는 자유롭게 말을 걸어오지만 우리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정해진 밀리초의 순간에 수학적으로 완벽한 음정으로 말을 건넬 때뿐인 청각이 불완전한 대화 상대와도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나사의 기술자들은 이 목숨을 건 우주 교향곡을 연주하는 명연주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전례 없는 더듬어가는 예측이라는 방법을 만들어냅니다. 보이저 2호에 단 하나의 명령을 보내기 위해서도 지상의 전문가들은 24시간 내내 기체의 정밀한 연력학 모델을 계속 계산해야만 했죠.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3시간 전에 원격으로 플라즈마 분광계를 가동했다면 우리의 전파 신호가 겨우 도달하는 시점에는 몇 밀리와트의 열이 수신기에 전달되어 있을까?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천체 역학의 모든 미세한 요소까지 고려해야 했던 것이죠. 심우주 네트워크의 지상국,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나 스페인에 있는
직경 70m의 거대한 안테나는 지구의 자전과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침이 되면 지상국은 보이저를 향해 이동하면서 도플러 효과로 전파가 압축됩니다. 저녁이 되면 반대로 멀어지며 전파는 늘어납니다. 기술자들은 신호가 수십억 킬로미터를 날아가면서 여러 번 왜곡된 끝에 수신기에 고작 96Hz라는 좁은 창에 정확히 들어가도록, 그리고 그 순간의 온도가 예를 들어 정확히 14.25도일 것까지 예상해 지상의 송신 주파수를 실시간으로 동적으로 조정해야 했습니다. 막대한 거리 때문에 전파의 전달 시간은 점점 몇 시간 단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든 명령은 더듬어가며 전송되었죠. 기술자들은 숨을 죽인 채 신호가 수신되었는지 아니면 실패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텔레메트리의 변화를 기다렸습니다. 탐사선이 계속 침묵하면 그들은 주파수를 몇 헤르츠씩 바꿔가며 이 고된 작업을 반복했죠. 하나의 통신 세션에서 적절한 주파수를 찾기까지 며칠이 걸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단 하나의 콘덴서, 그 아주 작은 고장이 이토록 큰 문제를 일으킨 것입니다. 놀랍게도 뛰어난 기술자들은 이 절망적이고 소모적인 주파수 조정 작업을 일상의 업무로 바꿔버렸습니다. 그 이후 수십 년에 걸쳐 천왕성과 해왕성의 장대한 플라이바이, 그리고 역사적인 성간 공간 도달에 이르기까지 보이저 2호에 보내진 모든 명령은 숫자와 온도와 전파가 엮어낸 정교한 발레와 함께 전달되었습니다. 인간의 재능과 놀라운 끈기는 기계의 불완전함을 뛰어넘어 결정적이라고 여겨졌던 고장을 우주 개발 역사상 손꼽히는 승리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방사선 지옥으로의 다이브. 수억 킬로미터에 이르는 극한의 공허를 지나 심각한 통신장애까지 극복한 1979년 봄, 보이저 탐사선은 첫 번째 목표인 목성에 접근했습니다. 이 거대한 가스 행성은 매혹적으로 소용돌이치는 구름띠와 눈에 보이지 않는 무시무시한 수호자, 태양계에서 가장 거대하고 공격적인 자기권을 내세워 연약한 지구지의 탐사선을 맞이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목성의 자기 모멘트는 지구의 거의 2만 배에 달합니다. 만약 목성의 자기권이 가시광선으로 빛난다면 그 상상을 초월하는 거리에도 불구하고 밤하늘에서는 보름달보다 몇 배나 크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위협은 그 혹독한 물리적 성질 자체에 있었습니다. 목성은 자연적인 싱크로트론, 다시 말해 거대한 우주 입자 가속기로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성 주변에서는 희박한 가스 구름이 끊임없이 순환하고 있습니다. 우주 공간으로 방출된 그 가스는 강렬한 방사선을 받아 이온화되고 거대한 플라즈마 토러스를 형성합니다. 회전하는 목성의 자기장은 그 물질을 붙잡아 무거운 이온을 초속 수십 킬로미터까지 가속시킵니다. 동시에 이 자연적 싱크로트론은 양성자를 엄청난 에너지까지 가속시키고 포획된 전자를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끌어올립니다. 이 난폭한 입자들의 혼합은 행성 주변 공간을 가차없는 방사선 폭풍으로 바꾸어버립니다. 이러한 방사선대에 아무 보호 없이 전자장비가 노출된다면 그것은 즉시 집행되는 사형선고와도 같은 일이었죠. 하전 입자들은 마이크로칩을 관통해 그 귀중한 68KB 메모리 안에서 비트 반전을 일으키고 반도체의 결정 격자를 파괴하며 섬세한 광학 센서를 무자비하게 실명시켜버립니다. 탐사선은 상세한 관측 이미지를 얻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중력 어시스트를 수행하기 위해 이 방사선 지옥의 한가운데로 뛰어들어야만 했죠. 일반적으로는 강력한 방사선으로부터 전자장비를 보호하려면 무거운 납차폐로 감싸면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제로 지상의 X선 시설이나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우주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대론적 속도의 전자들이 격렬하게 충돌하는 환경에서는 든든해야 할 납이 오히려 교묘한 살상자가 되어버리죠.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제동 방사선으로 알려진 물리 현상입니다. 고속으로 날아온 전자가 납과 같은 원자 번호가 높은 고밀도 물질에 충돌하면 급격하게 감속하게 됩니다. 그 극단적인 감속으로 잃어버린 운동 에너지는 즉시 투과력이 강한 X선과 감마선으로 변환되죠. 만약 기술자들이 보이저의 컴퓨터를 납으로 덮었다면 목성의 방사선대는 그 장갑을 2차 방사선의 발생원으로 바꾸어버렸을 것입니다. 납 자체가 기체 내부에서 파괴적인 감마선을 만들어내고 섬세한 CMOS 구조를 태워버리며 탑재 시스템을 쓸모없는 실리콘 덩어리로 만들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저의 설계자들은 핵 물리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우아한 공학적 타협을 선택했습니다. 주된 방어 재료는 탐사선의 구조 재료 그 자체, 즉 항공기용 알루미늄과 고강도 티타늄 합금이었습니다.
알루미늄은 납보다 훨씬 낮은 원자 번호를 가지고 있죠. 목성 플라즈마의 고에너지 전자가 알루미늄 외벽에 엄청난 속도로 충돌할 경우 그 에너지는 금속 원자의 연속적인 이온화 과정을 거치면서 보다 완만하게 솟아납니다. 그 결과 그렇게까지 강력하고 파괴적인 감마선의 2차 연쇄 반응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탐사선의 주요 계산센터와 가장 중요한 제어 유닛은 밀폐된 금고와 같은 역할을 하는 중앙의 십각형 구획 내부에 안전하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설계는 기체의 견고한 프레임인 동시에 전자기 간섭을 차단하는 패러데이 케이지이며 동시에 효과적인 방사선 차폐 장벽으로도 기능하고 있었죠. 물론 이것이 완전한 보호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꺼운 알루미늄 층이라 하더라도 모든 고에너지 입자를 막아낼 수는 없었죠. 목성에 최접근했을 때 탑재된 방사선 계측기는 생명체의 치명적인 수준의 수천 배에 달하는 선량을 기록했습니다. 보이저의 탑재 컴퓨터는 여러 차례 이상을 일으켰고 타이머는 동기화를 잃었으며 전송된 영상에는 무거운 이온이 카메라의 찰상 소자에 충돌한 흔적으로 하얀 섬광과 불규칙한 줄무늬가 빈번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밀하게 계산된 알루미늄 셰시의 두께와 중요 시스템의 3중 이중화 그리고 강력한 오류 수정 알고리즘 덕분에 전자 두뇌는 이 끔찍한 폭풍을 견뎌냈습니다. 해낸 거죠. 방사선 지옥의 가장 깊은 영역을 살아남은 탐사선은 마침내 본래의 임무에 착수했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카메라 렌즈를 목성과 그 신비로운 위성들로 향하게 하며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영원히 다시 써내려갈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거대 가스 행성에서의 대승리. 목성의 가혹한 자기권 한가운데에서 목성을 관측한 것은 그야말로 과학적 승리의 순간이었습니다. 텔레비전 카메라 렌즈 앞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로 요동치고 난리로 가득하며 혼돈 속에서 끓어오르는 극도로 복잡한 대기가 펼쳐졌습니다. 탐사선의 눈 역할을 한 것은 당시 최첨단 기술이었던 비지콘이라는 특수한 전기 진공식 텔레비전 촬상관이었습니다. 그것들은 전자빔으로 타깃면을 주사해 영상을 만들어내죠. 보이저의 협각 카메라는 기괴하고 거칠게 소용돌이 치며 휘말려 올라가는 거대한 암모니아 구름을 끈질기게 포착해 나갔습니다. 관측의 최대 목표는 대적점, 지구 크기의 행성을 여러 개 한꺼번에 삼켜버릴 수 있을 정도로 초거대한 고기압성 폭풍이었는데요. 전송된 영상 속에서 이 현상은 짙은 붉은색과 벽돌색, 황토색, 옅은 노란색 가스가 끓어오르는 거대한 가마처럼 보였습니다. 이 거대한 폭풍의 외곽은 무시무시한 속도로 회전하며 더 작은 대기 교란을 끊임없이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이 마주한 것은 너무나도 격렬하고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광경이었습니다. 짙은 가스의 거대한 흐름이 쉼없이 충돌하고 얽히며 사납게 소용돌이를 만들어내는 동시에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전기 방전을 일으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탐사선은 목성에도 자체적인 고리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혀내며 천문학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목성의 고리에는 매우 얇고 반투명하며 미세한 어두운 먼지가 엮여 만들어진 구조였습니다. 그것들은 내부 위성들이 끊임없이 미세 운석 충돌을 겪으며 방출하는 물질로 지속적으로 보충되고 있습니다. 이 희미한 베일을 포착할 수 있었던 것은 정교한 항법 기동 덕분이었는데요. 보이저는 거대 행성의 그림자 쪽을 겨냥해 역광 조건에서 고리 시스템을 촬영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미세한 먼지 입자들이 태양빛의 전방산란이라는 물리적 효과에 의해 우주의 검은 배경 속에서 밝게 반짝였죠. 그러나 이번 임무에서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목성에 가장 가까운 대형 갈릴레이 위성 이오에 대한 조사였습니다. 항법 엔지니어 린다 모라비토는 탐사선의 궤도를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 이오의 원반 가장자리를 촬영한 이미지를 분석하던 중 높이 약 300km에 달하는 거대한 우산 형태의 분출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지구 외의 천체에서 활발한 화산 활동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준 역사상 최초의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이오의 표면은 연구자들을 멍하게 만들 만큼 도끼 어린 노란색으로 뒤덮인 환상적인 풍경을 드러냈고 거대한 칼데라의 검은색과 갈색, 선명한 주황색 반점들이 촘촘히 흩어져 있으며 굳어진 이산화황의 긴 흐름이 대지를 가로지르는 기묘한 세계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끝없는 지질학적 광란의 원인은 압도적인 중력 작용에 있었는데요. 거대한 목성은 주변 위성들과 함께 이오의 암석질 몸체를 끊임없이 느리고 압축하며
가차없이 변형시키고 있었습니다. 이 격렬한 조성 마찰은 위성 내부를 고온으로 달구고 녹아있는 규산염 마그마를 엄청난 힘으로 지각 깊은 균열에서 분출시키고 있었습니다. 한편 수수께끼에 쌓인 유로파는 전혀 다른 등골이 오싹해지는 광경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위성은 완벽하게 매끈한 당구공처럼 보였고 눈부시게 하얀 단단한 물 얼음 껍질로 빈틈없이 덮여 있었습니다. 최고 해상도의 이미지에서는 유로파의 표면이 어두운 선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망상 구조와 거대한 균열, 그리고 수킬로미터 규모에 이르는 단층 구조로 빽빽하게 새겨져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가장 이례적인 점은 오래된 천체라면 보통 빽빽하게 존재해야 할 거대한 충돌 크레이터가 놀라울 정도로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매끄럽고 끊임없이 갱신되는 얼음 표면은 하나의 놀라운 가설을 뒷받침하는 확고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유로파의 수십 킬로미터에 달하는 얼음 껍질 아래 깊은 곳에는 액체 염수로 이루어진 전 지구 규모의 바다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표면의 거대한 얼음판들은 끊임없이 갈라지고 떨어져 나가고 격렬하게 충돌하며 무질서한 얼음 용기대를 만들어냅니다. 그 균열을 따라 새로운 물이 위로 솟아올라 우주의 진공에 노출되면 즉시 얼어붙으며 운석 충돌의 흔적을 확실하게 지워나갑니다. 바깥쪽의 두 갈릴레이 위성 가니메데와 칼리스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새로운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성이라는 행성보다도 큰 가니메데는 놀라울 만큼 복잡한 지질 역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표면은 완전히 다른 두 종류의 지형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어둡고 오래되어 크레이터가 빽빽한 영역과 밝고 평행한 골짜기와 높은 능선으로 새겨진 영역이 서로 맞닿아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각 변형은 먼 과거에 얼음 껍질이 격렬하게 늘어났던 과정이 존재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우물한 칼리스토는 관측 가능한 우주에서 가장 운석 충돌로 심하게 훼손된 천체 중 하나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그 표면은 지난 40억 년에 걸친 모든 충돌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해온 가장 오래된 얼음 방패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칼리스토에서 가장 장대한 지형 중 하나는 다중고리 구조의 충돌 분지 발할라였습니다. 얼어붙은 얼음의 동심원 물결이 충돌 중심에서 수천 킬로미터에 걸쳐 퍼져나가며 거대한 돌을 물에 던졌을 때 생긴 파문이 그대로 얼어붙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복잡한 간섭형 컬러 필터를 갖춘 탐사선의 카메라는 이러한 얼음과 불의 세계를 정밀하게 촬영하며 지구로 수많은 흑백 이미지를 계속 전송했습니다. 제트 추진 연구소의 컴퓨터 시스템은 그 이미지들을 치밀하게 겹쳐 쌓고 각 색상 채널로 분해하면서 목성계에 놀라울 만큼 풍부한 색채를 재구성해냈습니다. 정말로 최고의 순간이었죠. 도착하는 이미지 한 장 한 장이 전 세계 과학계로 하여금 행성과학의 기본 교과서를 다시 쓰게 만들고 인류 지식의 역사에 완전히 새로운 장을 열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용감한 여행자들의 임무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는 아직 긴 여정이 남아있었죠. 밀어줘, 거대한 녀석아. 하지만 발사 당시 질량이 800kg을 넘는 그 무거운 탐사선이 어떻게 태양의 자기 방벽을 돌파하고 성간의 공허로 뛰어들 만큼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천체 역학, 즉 중력 어시스트에 있습니다. 탐사선은 거대 행성에 접근하면 그 중력권에 들어가 궤도 에너지의 아주 일부를 빌려 쓰게 됩니다. 행성을 기준으로 보면 탐사선은 단지 진행 방향을 바꾸는 것뿐이지만 태양을 기준으로 보면 그 속도는 단숨에 증가합니다. 보이저는 투석기에서 날아간 돌처럼 가속됩니다. 작은 탐사선은 말 그대로 목성의 막대한 운동량 일부를 훔쳐쓰고 그 결과 행성의 태양 공전 운동을 3조 년당 약 1m 정도 늦춘 셈이 되었습니다. 물론 지구를 떠날 때 제3 우주속도를 부여한 것은 발사 로켓이었는데요. 하지만 목성에서 운동 에너지를 능숙하게 훔쳐오는 이 한 수야말로 보이저에게 공짜로 영혼을 향한 티켓을 안겨주고 속도를 크게 끌어올려 먼 행성까지 수십 년이 아니라 몇 년 만에 도달할 수 있게 만든 핵심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목성은 보이저에게 거대한 중력의 밀어주기를 제공하며 원래의 궤도를 영원히 바꿔놓았죠. 거대 행성의 막대한 질량을 활용해 탐사선은 급가속하며 극한의 진공을 가로질러 다음 목표인 토성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방사선 지옥과 격렬한 자기폭풍, 끓어오르는 암모니아 구름을 뒤로하고 1970년대 공학이 만들어낸 이 섬세한 걸작은
천체의 역학의 가장 엄격한 법칙조차 뛰어넘을 수 있음을 증명하며 흔들림 없이 여정을 이어갔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물론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다음 편에서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결론은 좋아요와 공유 수로 판단해 볼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